만약 당신이 투자, 절세,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어떤 금융 상품에 주목을 하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조선일보 경제부 한예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주목해야 할 금융상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드셀라 김동엽 상무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드셀라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상무님은 어떤 상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방금 이야기하실 때 투자, 절세, 노후 준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에 한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올해는 제가 ISA에 좀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ISA가 연금저축이나 IRP보다 뭐 뛰어나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올해 주목해야 될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ISA에 좀 주목을 하고 시선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두 가지 이유라면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올 1월 달 초에 정부가 ISA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ISA 의무 가입 제도가 도입된 게 3년 전이거든요. 뭐 올해 그러면 의무 가입 기간 종료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주목해야 될 게 ISA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ISA가 어떤 금융 상품인지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가입 대상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만 19세 이상 거주자 중에서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맞는 계좌라고 불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계좌 하나에서 예금, 적금,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 투자할 수 있는 데다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이제 분리과세 혜택까지 준다니까 투자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절세 혜택도 준다? 이러니까 맞는 계좌라고 불리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기도 되게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출시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제도가 바뀌면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되고 3년 이후에는 만기를 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당시엔 5년으로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ISA 가입자는 한 해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2천만 원 한도를 못 채운다 올해. 그러면 그게 2월 돼서 내년도 한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만 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남은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합쳐서 3,0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어서 그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직장인들의 저축 금액 한도를 채우지 못할 정도까지 네네.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상무님, 세제 혜택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ISA는 종류가 크게 보면 가입 대상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좀 나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하는 게 일반형 ISA 계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시점 아니면 뭐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시점에 해지를 했을 때 운용 수익,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거죠. 분리과세를 한다는 말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니까 이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이슈 없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민형과 농어민형 ISA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 아니고 2배,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도도 훨씬 큰데 그러면 가입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안 되시는 분이 가입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들은 이제 농어민형 ISA 가입해도 똑같이 2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ISA가 도입되고 나서 2021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ISA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당시 2016년 한 해만 가입자가 제가 알기로는 240만 명 정도가 가입했거든요. 근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좀 하나가 있어요. 이 계좌를 만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서민들이 자산 형성하는데 좀 도움을 주겠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 두 가지 기치를 내고 했었는데 예금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 부분 자금들이 예금으로 흘러가면서 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은 크게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ISA 제도 개혁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실시된 ISA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의무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리고 만기는 가입자랑 금융기관에서 좀 알아서 정하게끔. 두 번째는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를 하게 되면 이체 금액의 10% 추가로 더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가 투자중개형 ISA 제도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투자중개형 ISA 제도 내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상무님, 그러면 투자 중개형 ISA는 기존 ISA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ISA는 크게 보면 신탁형하고 일임형 두 종류가 있었는데, 투자중개형 ISA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금융상품을 사고 주식도 사고 한다는 점에서는 신탁형 ISA랑 되게 유사하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달라진 점은 뭐냐 그러면 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예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투자중개형 ISA는 직접 주식 거래를 해야 되니까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게끔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고 나서 가입자 연령도 많이 낮아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ISA 가입자가 과거에는 40, 50대 중심으로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투자중개형 도입되고 나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2021년도 연초부터 2023년 연말까지 3년 동안 ISA 가입자가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가입자 10명 중에 4명, 2030 세대가 가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입자 수 증가와 달리 투자 금액은 연령에 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입자 수는 2030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금액은 5060 세대를 중심으로 좀 ISA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월 정부가 발표한 ISA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납입 한도를 지금 2배로 늘립니다. 그럼 한 해 4천만 원씩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비과세 한도도 좀 늘리는데,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서민형이나 농어민형 ISA 같은 경우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2.5배 정도 늘어나서 1,000만 원까지 확대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혜택이 적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진짜 안대로 간다면 상당히 좀 세제 가입 한도도 커지고 세제 혜택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그럼 국내 투자형 ISA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상품인가요? 요즘 이제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 되게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대책의 일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또 부유층한테 혜택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조절 장치는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국내 투자형 ISA에서는 비과세 혜택은 주지는 않고요. 분리과세 혜택만 줍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ISA 개정안이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게 입법 절차를 거쳐야지 시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래서 정부 안대로 시행되면은 또 2021년에 있었던 ISA 2.0 개혁안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을지 아닐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대로 됐을 때 ISA 3.0 시대가 열릴까? 이런 부분들도 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2024년에 ISA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이제 의무 가입 기간 종료를 드셨는데요. 이거는 왜 주목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돈이 움직일 겁니다. 3년만 지나면 혜택 준다며? 그러면 이제 3년 지나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작은 계획을 세우시고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의무가입 기간 경과한 ISA 적립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만기자금 수령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 돈의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ISA를 올해 2024년에 주목해야 된 두 번째 이유로 요걸 꼽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랑 만기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헷갈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의무 가입 기간이랑 만기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 의무 가입 기간 3년이면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의무 가입 기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만기를 정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해놔서 의무 가입 기간과 만기는 일치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만기는 의무 가입 기간보다 같거나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기는 길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짧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길게 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기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의무 가입 기간 지나면 아무 때나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길게 정해놓고 필요할 때 해지하는 게 좀 더 편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만기는 좀 길게 가져가고 정해놓고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만기를 3년으로 정해놓고 필요하면 연장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ISA 가입을 할 때 가입 시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ISA 만기를 3년으로 정해놓고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 연장 시점에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있으면 만기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길게 설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서민형 ISA 가입자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서민형 ISA에 가입하려면 소득 요건이 있었잖아요. 내가 서민형 ISA를 가입하면서 만기를 3년으로 해놨는데 3년 되는 시점에 내가 연장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만기금을 수령하고 다시 재가입하고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소득이 기준보다 늘어나면 연장을 하거나 재가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이런 조건들에 해당된다고 하면 만기를 좀 길게 설정한 다음에 필요할 때 의무가입 지나고 내가 필요할 때 해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무님,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은 언제 해지를 해야 하는 거죠? 일단 따져봐야 될 게 IS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일반형 ISA 같은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을 매년 200만 원씩 비과세 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에 가입하고 나서 의무가입 기간 지난 다음에 해지를 하거나 만기자금 수령할 때까지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을 비과세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계좌를 열어보고 비과세 한도가 아직 안 됐으면 둬도 되지만 비과세 한도가 이미 차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를 한 다음에 새로 ISA 계좌를 하나 더 열어놓는 게 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는 비과세 한도를 넘어갔다라고 하면 의무가입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해지하고 새로 하나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ISA는 예금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요. 펀드도 투자할 수도 있고 해외 ETF 같은 것들도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많이 내면 좋기는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무가입 기간 지나서 계좌를 열어봤더니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손실을 다시 메우고 비과세 한도 200만 원 갈 때까지는 버퍼가 되게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보다는 그 계좌를 유지하면서 연장해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비과세 한도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수익, 운용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연장 여부나 해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서 해지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나요? ISA 계좌 내에서는 연금 수령 기능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3년 지난 자금, 중도해지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을 수령한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다 이체할 수도 있고 일부만 이체할 수도 있는데 이체 금액의 10%까지 한도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이렇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한 자금들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활용을 해보시면 내 노후 자금도 늘리고 투자도 하고 절세도 하고 나한테 적합한 운영 방법, 절세 방법, 투자 방법,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 절세,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머스트헤브 아이템 ISA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았습니다. 은퇴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드셀러가 답변해 드립니다.